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샤랄라 에리님도 감사드리고 국민의 권력님 감사합니다. 네, 예솔이 아빠님도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오늘 제가 우리 조카 손주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이제 그 젖냄새, 똥냄새, 쉬냄새 다 나는 꼬랑꼬랑 그 주먹에서 나는 그 꼬리한 냄새 이런 거 전부 다 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또 혹시 우리 집으로 그 애기를 데려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방송 분위기를 조금 우아하게 유지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깜장담비님, 노란색 본능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조카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저기 여자 조카 이모 손이 안 펴져요. 네,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는 거죠. 회미님 감사드리고요. 자,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적응이 안 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내가 할머니가 됐기 때문에 우리 손주 앞에서 최대한 우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연두 소나무님, 돌담길님 감사합니다. 너 진짜 이제 주말에 주말에 이제 우리 조카를 데리고 2박 3일로 이제 우리 가족이 휴가를 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픈 이유가 화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픈 이유가 화병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이제 나의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여자 조카도 그 방학 내내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랑 해서 이제 4명이서 같이 갔어. 4명이 같이 가고 2박 3일을 보내고 왔는데 그 2박 3일 갔다 오는 도중에 이제 그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세히 안 했구나. 어떤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이제 뭐 컴퓨터가 또 고장이 나고 컴퓨터도 고장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자기가 이제 뭐 이 교회를 고치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 개밖에 못했다는 거야.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없대.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 그 인도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되게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웃으면 모든 병을 면역력이 높아지고 모든 나쁜 기억을 몰아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다 같이 웃읍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따라하십시오. 하하하 이러는 거야. 자기도 안 웃어.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되게 민망하게 그렇게 했잖아. 교인들이 아무도 안 따라해. 나 웃겨가지고 그 시골 교회가 주는 그 나름 너무 이렇게 그 웃기는 상황을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 설교 말씀 그리고 그러는 거야. 삶 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 교회를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축해서 키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그 교인들한테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근데 자기도 사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이 마음 이걸 내려놔야 된다. 근데 잘 안 된대. 결론은 잘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겸손과 낮아짐에 대한 설교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과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깊이가 있는 거야.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라틴어 휴밀리타스라는 단어가 있대요. 휴밀리타스라는 단어에서 겸손이라는 영어 겸손이라는 단어와 권력이라는 두 단어가 이 라틴어 휴밀리타스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권력과 겸손이 한 끗 차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겸손으로 승리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삶이란 물처럼 낮아지는 삶이다. 그러면서 모든 물은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분열은 차별에서 생긴다.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철학적인 거야. 그러면서 이 서로 낮은 곳으로 나아가면 차별이 사라진다. 그래서 물은 늘 낮은 곳에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이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우리 각하 논쟁이랑 막 같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원래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 자리에 갔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갔더니 그 사람은 높은 자리로 부르고 원래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도리어 낮은 자리로 쫓겨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서 그 보통 겸손을 나는 원래 높은 사람인데 내가 낮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오류다. 그 잘못이라는 거야. 겸손은 원래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야. 나는 원래 되게 대단한 인물인데 내가 이렇게 좀 낮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해야지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 나는 원래 보잘것없고 낮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겸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메시지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인데 전후 과정이 웃기고 이런 멋있는 설교 뒤에 그러는 거야.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막 이렇게 무한의 경쟁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정말 낮은 곳에 있으려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더니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높은 자리로 가겠다. 기도가 앞뒤가 좀 안 맞아. 기도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과연 이 말씀 또 중요한 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막 전화를 받아. 어떤 권사님은 앞에서 전화를 막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있는 분은 설교가 한참 얘기되고 옆 사람이랑 막 얘기해. 나 웃겨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막 그러는 거야. 그 모태신앙 자기가 이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모태신앙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 줄 아냐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 나 진짜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시골 교회를 가면 우리 위에 몇 대선부터 믿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분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그 기회도 그렇게 막 그 잘난 척하는 권사님 장로님 많았는 거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 줄 아냐고. 모태 그래서 뭐 하자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진짜 너무 웃기는 그 이제 시골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제일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모두가 물은 물처럼 겸손해야 된다. 물처럼. 그래서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가 된다. 그 말이 너무너무 모태신앙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한 70년대 80년대 막 이제 기독교가 성장해 가던 시절에 이제 뭐 장로나 권사님을 이제 피택하고 이러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조상부터 믿었다. 우리 어머님께서 나를 모태신앙으로 키우셨다. 그러면 이제 게임 오버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7, 80년대 나이 한 50대 정도 된 부인인데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었 저기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었다 그러면 이 50대 된 아줌마를 벌써 50년 전이면 언제야? 전쟁 이전이야. 일제시대 때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믿음을 가진 그 부모 밑에 부모가 태중에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아이니까 이 모태신앙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장로 권사를 피택하는데 되게 중요한 분위기였던 거지. 근데 지금 그러면서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 80년대 한 90년대 중반까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어머님이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키웠구나.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일종의 권위 있는 그 분위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선택할 때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그 적어도 모태신앙인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거지. 그냥 아니면 젊어서 한때 한 끝발 하면서 조폭이었다가 개십을 했거나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다면 부모가 모태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었던 신자들이 일종의 교회의 기득권층인 거지. 근데 이제 이 보통 교회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믿음 생활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로 키웠다. 기도로 태중에서 임신해서 기도로 키우고 그 다음에 늘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이를 키웠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모태신앙이 존중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건 내 기억에 90년대 중반까지야. 그 뒤로는 사실 그 모태신앙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 왜? 우리나라에서 이 90년대 중반부터 교회가 대형화돼요. 그쵸? 교회 다니는 분들 기억나죠?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 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모태신앙 이런 거 아니야. 뭐야? 돈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얼마나 건축헌금 낼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장로 권사를 피택을 했지. 95년부터는 9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모태신앙을 중시하고 이제 그 대를 이은 믿음의 이 권위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는 95년 이후로 90년대 중반 이후로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믿음이 사라진 거야. 그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예배로 부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했어.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회개 기도가 이 예수교 장로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예수교 장로회가 그 예배 부름 사도신경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 찬양을 해. 그러면서 그냥 그 회개 기도 부분이 찬양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 찬양은 주로 뭐냐, 대부분 대형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면 감사와 순종이야. 잘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이게 대형교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예 이제 그 교회 예배 순서 자체를 바꾼 거야. 그래서 찬양 중심의 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감사와 순종이에요. 물론 감사와 순종은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의미야. 그런데 이 감사와 순종을 가르치면서 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에 언뜻 나오는 얘기는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 정치적 비판을 자제하라고. 그러면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예배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소위 이제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어떤 노동자들이 그 정말 이 야근을 하고 어려운 작업 환경이었지만 정말 모든 걸 다 잊고 막 욕심 없이 돈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에 막 몰두했더니 사장이 알아봤다, 이런 걸 예화로 막 들어줘.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회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회야.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한 적이 없어. 예. 그 소리 듣고 교회 안 나가. 근데 내가 늘 그랬잖아요. 이 종교가 원래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거야. 이 종교가 발생한 게 옛날에는 종교와 권력이 하나였어요.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인 것이 종교적 권위가 하나였어. 왜냐면 신의 아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후원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끊길까봐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원래 맨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소위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그 소위 원시 신앙이 만들어지잖아. 원시 신앙의 모습이 뭐였냐? 그러면 토테미즘이 뭐예요? 어떤 동물을 수호신으로 믿는 거야. 동물의 강인함을 보고 저렇게 강인한 동물이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무슨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곰탈을 쓰고 다녀. 곰 머리를 잘라가지고 곰 가죽을 하고 이렇게 쓰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테미즘이라는 건 살아있는 동물 중에 강한 동물, 호랭이, 곰, 사자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단계.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 애니미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숭배. 그래서 왜 성황당 있잖아요. 성황당이라든가 그 마을의 큰 나무들, 마을을 지키는 나무들이 있잖아. 그래서 큰 나무를 보거나 큰 돌을 보고 막 섬기는 거. 이게 이제 그 애니미즘이라는 존재들이 그 갖고 있는 성격. 그 다음이 뭐냐면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샤먼이 있다. 샤먼이 뭐야? 그게 무당이야. 샤머니즘이 무당이에요. 이 구분이 다 돼. 토테미즘은 동물을 섬기는 거고, 애니미즘은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큰 나무, 큰 돌 이런 걸 섬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뭐냐면 그 무당, 하늘의 뜻을 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당이 있다. 요게 샤머니즘이야. 그 밖에 이제 자연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런 걸 이제 원시 신앙이라고 불러. 근데 그러니까 정령 신앙이 애니미즘이에요. 정령 신앙이 애니미즘. 그런데 그게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의 누가 지역을 나눴어? 누가 지역 얘기했어? 누구야? 누가 지역 얘기했어? 응? 누가 지역 얘기하고 누가 지금 시비 걸었어? 꺼져. 그래요? 강퇴했어요? 예. 파시즘은 진짜 무슨 원시 신앙이야. 확 죽어 진짜. 자,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신석기 때의 신앙이 그렇게 이제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어. 조상신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가 되면서 권력이 분리가 돼요.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이 분리가 되는 거야. 그걸 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재정 분리라고 배우잖아. 이게 제사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부족장이 곰탈 쓰고 다니면 부족장이 곧 신적인 존재야. 부족장의 결정이 부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졌어.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각 부족들이 이제 이 부족들이 막 서로 이제 떨어져서 살 때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이 청동기 문명은 왜 발생하느냐? 신석기 말에 목축과 농업이 발달해요. 목축과 농경이 발달하는데 이 목축과 농경은 기본적으로 정착 생활을 전제로 해. 어느 정도의 지역을 선정하게 한다고. 그 이전에는 막 떠돌아다녔지만 요 농경과 목축이 생기면서 어느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이 정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부족과 부족의 이 서로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뭐라 그러나 토테미즘이 아니라 토테미즘. 그래서 이제 이 구역 부족들이 점점
영역이 겹치게 되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부족과 부족이 합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부족과 부족이 합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우위에선 부족이 결정되는 거야. 우위에선 부족과 낮은 부족이 결정되는 거죠. 혹은 전쟁을 통해서 이긴 부족, 진 부족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계급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야. 강자와 약자가 발생하게 되지. 재미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할까요? 등기 왔어요. 어떻게 알아? 예, 또 이렇게 써야 되는 등기 왔어. 이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원시 신앙 형태였다가 청동기 시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 부족과 부족이 어느 특정한 위치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고 거기서 짱을 먹는 놈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짱을 먹는 애가 권력을 다 가져.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럼 부족끼리 처음에는 박터지게 싸웠어. 근데 박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면 노예야. 지면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전쟁 없이 결탁을 하게 돼. 그게 뭐야? 부족 연합이야. 부족으로 연합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빵 짱 먹은 애가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지? 짱 먹어. 권력을 가진 애들이 짱을 먹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가진 애랑 결혼을 할 때, 부족 연합을 할 때 가장 상처가 없는 가장 평화로운 부족 연합이 뭘까? 가장 평화로운 부족 연합 형태. 그게 결혼이야, 결혼. 혼인을 통한 부족 연합이 가장 평화적인 결합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 짱 먹은 애가 왕이 돼. 그 다음에 군주가 되고 이 결혼을 통해 연합된 딸을 준 부족장이 뭘 맡는 거야? 종교를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처음부터 권력을 나눠 가진 거야. 종교 형태가 나오게 된 게 그게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에서 이게 재정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 청동기가 되면서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소위 그전에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여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초기 인류에게 여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출산이야. 아이를 낳고 낳아서 이 부족을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남자는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잡혀간 여자는 대부분 뭘로 사용되는 거야? 성적인 노예로 잡혀간다고. 그런데 좌우지간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권력자들이 여자를 다 갖는 거야. 정치적 권력이 강한 자들이 여자들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원래 그래서 그 아시아에 할렘가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아시아 권력들이 갖고 있는 할렘가, 뭐 삼천 궁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든 아시아 권력들이 다 그랬어.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의자왕만 그런 게 아니라 신라도 그랬어. 백제 신라 전부 다 그 신녀들이라 그래가지고요. 궁중에 여자들을 수천 명씩 데리고 있었어. 그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특히 왕으로 데려가는 그러니까 왕이 데려가는 여자들은 이쁘잖아. 이쁘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여자들을 전부 왕이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솔직히 그 다음에 나머지 우수리 중에 제일 이쁜 애들을 귀족들이 갖겠지. 그러고 나면 결국 평민이나 노비들은 여자를 갖지 못하는 거야. 여자를 차지하지 못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야? 그래서 성적인 왜곡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그 성행위를 하거나, 게이가 그래서 생기는 거야.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동물하고, 수간이라 해서 동물하고 성관계를 맺거나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남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은 대를 이어서 자기 자손이나 자기 친척들에게 센 놈이 이제 짱을 먹는 그렇게 대를 이어가잖아. 그런데 처음에 권력에서 소외됐던 애들은 주로 약하고 그런 애들이 권력에 소외됐어. 그런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가다가
갑자기 영웅이 나타날 수 있잖아. 좀 힘센 애가 나타날 수 있잖아. 그럼 힘센 애는 근데 이쪽은 계속해서 이 부족끼리 신라의 골품 제도처럼 근친상간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어떤 문제를 갖게 된다. 유전적으로 약화돼. 그러면 이게 권력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게 정치의 역사라고. 그런 과정에서 소위 이제 이런 힘센 애들이 나타나서 왕이 여자들을 다 갖고 있다. 여기에 분노를 가져가지고 궁중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왕을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다 나눠 갖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야? 그래서 나온 제도? 그 수간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소위 공창제도라는 거야. 공창제도라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창녀라고 그러잖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 창녀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왕이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 중에서 왕손을 낳을 왕비, 후공 얘네들을 제외한 애들을 대중에게 풀어주는 거야. 근데 항상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특정한 날 제사를 지낼 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큰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는 거야. 여자들을 대중에게 내주면서 그때 이제 막 그 환각제 연기 같은 거를 향초 같은 걸 태워서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그리고 막 술을 주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향을 맡으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집단 난혼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단 난혼을 하면서 이 굶주린 성욕을 채우고 그러면서 다시 너의 일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소위 그 재정 분리가 된 사회에서 그 이제 신녀들이라는 사람들을 두고 있었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공창제도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창제도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창제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이건 뭘 공창제도라는 건 결국 권력이 대부분의 여자를 차지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공창제도가 잘못된 거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성매매 업소를 합법화하라. 그 주장이 공창제도야. 성매매 업소를 합법화하는 게 공창제도인데, 이런 공창제도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면 결국은 권력자들이 대부분의 여자를 차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야. 왜 종교에서 이게 불교나 이런 데 읽어보면 뭐라래요? 이게 성관계 자체가 마음을 산란하게 하니까 아예 성관계 하지 마라. 이게 불교의 철학이야. 그 가족을 두지 마라. 아내나 자식을 낳으면 그 아내나 자식이 너무 예뻐서 마음이 산란해서 공부가 안 되니 그래서 스님들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그 불교의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공창제도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여자를 다 갖고 나머지 없는 자들은 공창제도로 만족하라.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때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 부부가 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게 뭐야? 일부일처제. 아담한테 하와를 두세 명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이 남자한테 여자를 두세 명 준 게 아니라 한 명을 줬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깬 게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못 낳게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살짝 의심해갖고 젊은 여종을 데리고 자버렸어. 그래서 일부이처제가 생기고 그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분란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그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분열이, 그러니까 이 대립이 지금의 중동 문제의 원인이잖아.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닌 서자들이 요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나가서 이슬람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한테서 낳은 아들, 그게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이 성경으로 보면 야곱과 에서라고 있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 야곱하고 에서라는 쌍둥이를 낳는데 그 에서가 원래 큰 형이야.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형을 싹 꼬셔가지고 배고플 때 딱 죽 주면서 따뜻한 죽을 쏘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죽을 막 끓여니까 형이 막 배고플 거 아니야. 배고프니까 뭐든지 줄 것 같으니까 현금 나한테 장자권 팔든가. 그러니까 그 또 철없는 형이 그래 너 가져 그러면서 죽을 얻어먹어. 그러니까 요 아들이 야곱이 그걸 이용해갖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훔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존나 도망을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여자 4명을 얻어. 그게 이제 여러 비극인데, 그래도 이 야곱의 12여자는 다 공식 아내로 인정받고 4명의 여자와 12자손이 전부 다 장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 12민족이 됐어. 근데 누가 문제야? 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아담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라의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이랑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들, 얘네들이 소위 이제 지금의 중동의 대세가 된 거야. 중동의 대세가 돼서 소위 이제 요 그 뭐라 그러나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본류하고 옆으로 떨어졌는데, 그들은 전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전설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는 전설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전설적으로 그 수천 년 동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어디로 요셉을 낳는다는 걸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이슬람 문화를 형성하는 기원이라는 것도 성경을 알면 그래서 문화가 보여요.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제 소위 권력자들이 여러 여자를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게 공창제도이고, 그러니까 공창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건 결국 있는 놈들이 여자를 다 갖는 거에 대한 동의야. 그래서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성비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연 상태에서 성비율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론 지금에서 또 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과학적으로 인공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남자하고 여자의 성 비율이 거의 1대1이다. 거의 1대1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연 상태에서 남녀는 비슷한 숫자로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야 결혼을 하니까. 그래야 결혼하고 인류가 계속 번성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동물적인 그 본능은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10%란 말 들어봤어요? 10%? 10%. 그게 뭐야? 소위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쁜 여자들이 소위 10%라는 그 그룹에서 활동한다는 거야. 10%가 뭐냐 그랬더니 소위 최상류층을 상대하는 그 뭐라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10%라는 게 소위 그 가장 있는 놈들을 상대하는 고급 그 호스테스들을 10%라고 부른다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수하고 유전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그런 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이 성매매 업소나 이런데 혹은 뭐 이런 주점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질수록 누가 가장 아내를 못 얻겠어? 그렇게 향락산업에 종사한 여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여자들은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야? 부자들을 위해 일하는 거야. 있는 놈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장 열등한 남자들이 여자를 못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향락 문화가 나쁜 거예요. 그 향락 문화의 문제점은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결혼 제도라든가 이런 게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나 세계적인 분위기가 뭐 하다못해 교황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옛날하고 입장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게요,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동성화를 제도화하는 거, 동성애를 제도화하는 것을 나는 반대해. 왜 반대하느냐? 이 동성애라는 건 결국은 권력의 문제야. 내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동성애는 결국 권력의 문제라고. 그 본질적으로
그 이 여자들과 이 성비가 깨지고, 그 성비가 깨지는 건 권력자들이 너무 많은 여자를 착취해버리는 바람에 깨어진 성비 속에서 나온 게 이 동성애 문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동성애 문화는 동성애가 동성끼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못 낳아. 못 낳으니까 입양을 하잖아. 입양을 해서 더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런데 그 입양이라는 건 누군가 버려진 아이가 있을 때 입양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 입양이라는 건, 입양해본 사람은 아는데 굉장히 힘들어. 입양이라는 게 내 몸속에서, 자기 몸에서 낳은 애도 버리는데 남의 집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입양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든 나라가 공통의 문제는 뭐야? 파양이에요. 입양보다 심각한 문제가 파양이야. 무슨 얘기냐? 입양이 돼서 잘 크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도 입양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유럽도 마찬가지야. 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양돼 가서 잘 크면 다행이지만 사실은 파양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막 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그 목적이 입양이 아니야. 성적인 노예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논리가 쓰레기예요. 예, 그래요. 미안해요. 이렇게 막 그 쓰레기로 들린다는 건 님 귀가 쓰레기라서 그래요. 예, 미안합니다. 아유, 들어올 때 이거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좌우지간. 그래서 사실은 이 동성애 문화는 입양을 통해서만 세대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 나는 이 동성애가 제도화되는 거는 결국은 뭐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성적인 비율. 자연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인류를 재생산하는 그 내용을 왜곡시키는 걸 제도화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막 인격적으로 괴롭히고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인간을 괴롭히는 건 다른 문제야.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건 그건 범죄예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건 범죄야. 근데 나는 동성애를 제도화하는 거. 여기서 제도화한다는 게 뭐냐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게이 부부,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 또는 여자와 여자끼리 살아.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나타난 문제들이래.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미국의 제일 큰 문제는 보험료야. 그런데 주로 주도적으로 돈을 벌었던 남자가 병에 걸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주도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러면 이 가족들이 와서 이 돈 많은 파트너의 재산을 싹 몰수해서 가버린다는 거야. 죽거나 병이 들면. 그러면 같이 살던 파트너는 모든 재산권을 뺏기고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재산권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든 재산인데도 명의가 그러니까 한쪽 파트너로 되어 있으면 가져가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한쪽의 파트너들이 막 버려지고 그들이 결국 사회적으로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주자. 그게 동성결혼 합법화야. 생각보다 미국이요, 그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뭐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뭐 때문에 생긴 거냐? 그렇게 동성애 부부끼리 살다가 만약에 혼자 남은 사람들이 재산적인 보장을 못 받아서 결국 사회적 비용이 높아가는 문제, 그들을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그래서 한쪽 파트너가 죽은 다음에 남은 파트너가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얘기라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제 미국의 주가 여러 개잖아요. 주별로 어디는 합법화된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미국 전역이 그걸 해야 된다라는 막 논쟁이 벌어진 건데, 사실 내가 볼 때는 동성애 논쟁이, 동성애 합법화 논쟁이 나는 오바마를 위기로 몰았다고 봐. 나는 이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인데, 동성애 합법화 논쟁이 오바마의 정치적인 이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나는 동성애자를 위한 방송이 아니니까. 왜냐? 이 소위 동성 부부의
제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누구의 주장이냐 하면 진보 세력의 주장이야. 진보 세력들은 그럼 왜 그걸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이야기야. 미국의 진보 세력은 동성애를 이제 지지를 해. 이유가 뭐냐? 소위 결혼제도라는 것도 권력이다. 결국은 이 권력 싸움이고 부의 그 결합이고, 사실 이제 결혼할 때 뭐 집을 사고 혼수품을 가져오고, 이게 결국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거 아니냐. 계급을 재생산하는 게 결혼제도다. 그래서 요 결혼제도를 비판하는 게 이 서양의 진보 세력의 성향이야. 그러니까 모든 제도, 종교도 거부하고 결혼제도도 거부하고 가족제도도 거부하고, 그게 이제 서양의 진보 세력의 특징이야. 그게 우리나라 진보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진보 세력은 서양의 보수 세력이야.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서양의 보수 세력의 성향이 굉장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진보 세력들이 그런 모든 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 제도를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남녀의 결혼을 부정하면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오바마가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바마가 전 미국에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선언을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박원순한테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일부 세력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오바마를 찍었던 합리적 중도 세력이 등을 돌린 거야. 이 진보 세력들이 그런 어떤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그 나이가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합리적 중도층이 이 부시한테 실망해서 오바마를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거부감이지. 그러니까 내가 참 진보 세력을 보면서 내가 진보 세력을 안 좋아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동성결혼 합법화가 필요하냐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왜 필요해? 근데 그걸 가지고 박원순에게 질문하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요걸 누가, 교회 세력들이, 소위 그 돈 많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회 세력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오바마나 박원순이나 정말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싶은데, 그런 걸 피기도 전에 소위 소수의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는 엉뚱한 얘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결국은 전 국민들,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급진 진보 세력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래,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연 누가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했는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난 없는 걸로 알아요. 있나요? 응?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왜 동성 결혼 합법화라는 얘기가 나왔냐? 미국에서, 이건 문제가 미국에서 벌어진 거야. 미국에서는 지금 화두예요.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가 화두야. 그래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대중적으로 거의 용인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박원순한테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을 초청한 사람들이 불러다 놓고 질문을 했어. 난 그 질문한 사람이 난 문제라고 봐. 근데 좌우지가 거기서 박원순이 분명히 뭐라 그랬냐? 한국은 동성 결혼 합법화가 불가능하다. 못을 박아요.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라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 기독교에서 워낙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한인 기독교인들, 소위 새누리당을 지지했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미친 한인 기독교인들이 제보를 해요, 언론에.
한국의 듣보잡 이런 그 언론사에다 제보를 하는 거야. 아니 미국 언론사였나? 그래서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하나? 박원순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자기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수 없다는 얘기가 핵심인데, 요걸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거짓말하는,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는 이 그 몸만 교회에 있고 영혼은 사탄한테 팔아먹은 그 인간이 외국 언론에다가 그렇게 헛소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런 신문이 나왔고, 이걸 한국 교회가 조직적으로, 왜 그 모이는 권사님들 기도회 할 때 권사님들 기도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걸 헛소문을 조직적으로 뿌린 거야. 뭐 저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문제처럼 세월호 유가족, 박원순에 대한 유언비어 조직적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미국에서 왜 박원순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 누가 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그런 질문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오바마에게도 난 도움이 안 됐다고 보고, 박원순에게도 난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 내가 미국 가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까지 막 얘기를 듣다 왔단 말이야. 나는 기본적으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난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소위 이 동성애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부부도 이혼하면서 그렇게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질 못해. 톡 깨놓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아버지의 수입에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뜯어다가 그 양육비를 여자한테 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들이 태반이야. 국가에서 엄마가 가령 이제 아이를, 그러니까 미국은 애가 선택하게 해요. 엄마냐 아빠냐 선택하게 해. 애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이가 선택한 사람이 나머지 파트너보다 못 살잖아. 그럼 잘 사는 쪽에서 양육비를 주게 돼 있어. 그걸 합법 국가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뺏어준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양육비 안 내도 멀쩡히 회사 다녀. 뭐 저기 집이 몇 채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혼하고선 그 저기 새엄마랑 잘 살면서 애 키우지도 않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그 가난해지는 한부모 가정의 문제가 거기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동성결혼 합법화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혼한 그 남녀 부부, 정상적으로 결혼했다, 근데 남녀 부부의 이혼한 이후에 재산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그런 문제나 법적으로 해결하라 그래. 양육비 안 내는 아버지의 월급이나 그 돈을 강제로 국가에서 걷어서 양육비를 주게끔 법적인 결정을 이행하게끔 시키는 게 급한 나라지. 우리가 지금 동성애 무슨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럴 게 관심이 어딨냐고. 거기서 한국의 진보하고 미국의 진보의 차이야. 미국은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게이 부부의 저기 합법화까지 주장한지 몰라도, 한국은 아직 이혼한 엄마들이 양육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판결이 났어도 양육비 못 받는 엄마들이 태반이라고. 그게 문제야.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솔직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동성애자 커밍아웃이야. 그걸 왜 커밍아웃 하는 거냐? 동성애 커밍아웃을 왜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지 않으면 그게 마치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아니, 소위 그 동성애라는 건 자기 성적 취향이잖아. 그 성적 취향을 왜 그걸 발표를 하냐고. 그걸 왜 공표를 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자기의 밤 생활을 왜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걸 발표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들의 밥 문제야. 그거는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지. 그걸 왜 사회 문제로 만들어? 나는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그런 어떤 뭐 동성애를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주장 할 때가 아니라고 봐.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도 안 돼.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안 되는 나라야. 그런데 무슨 동성애 인권 보장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진보 세력 전체에 대해서 그 괜히 욕먹게만 하냔 말이야. 아니, 이성애자 중에 자기는 어떤 체위를 좋아해요 이거 막 발표한 사람 있어? 그걸 뭘 발표를 해야 떳떳해.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좌우지간 왜 또 동성애 얘기가 나왔냐. 하여튼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거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나는 그 동성애 합법화나 공창제도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거나 난 다 마찬가지라고 봐. 뭐냐, 결국은 이 남과 여의 성비, 남과 여의 자연적 상태에서의 성비를 깨진 거 아니야. 왜? 권력자들이 예쁘고 우수한 여자들을 전부 다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를 얻지 못한 그 사람들한테 너네는 동성애하고 너네는 공창제도 가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나는 요 동성애나 공창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옳다라고 봐요. 예, 반대하는 게 옳다. 그래야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동성제도를 그러니까 제도화하는 거에 나는 반대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뭐 동성애자들 그들의 어떤 감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너가 동성애니까 너는 뭐 폭행을 당해야 돼. 그건 인권 문제야.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범죄라고, 폭행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말 혐오범죄로 해서 일반 폭행보다 더 높은 죄를 줘야 된다. 가령 뭐 지역 간의 갈등을 가지고 어느 지역 사람이 밉다고 폭행을 했다. 이거 혐오범죄로 분류해서 일반 폭행보다 형량을 높여야 된다고 봐.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뭐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이런 그 불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것도 혐오범죄로 쳐서 나는 가령 남자들끼리 싸웠을 때 폭력보다 뭐 이 젊은 남자가 할아버지를 때렸을 때 더 형량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모르는 남자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누굴 폭행을 했다. 그럼 이건 일반 성인 간의 폭력이 아니라 이건 혐오범죄로 구분을 해서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누굴 폭행했다. 이것도 혐오범죄니까 이 폭력의 형량을 높여야 되는 거고, 성적인 취향을 문제를 가지고 두들겨 패도 이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건 인권의 문제라는 거야. 인권의 문제. 응? 그래서 성별 또는 종교별 또는 뭐 사는 지역, 출신 지역별, 피부색,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성적 취향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거나 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돼서는 안 되는 행위다. 너무 어려운가? 예. 좀 망치 부인 이야기가 조금 어렵죠? 그죠? 매니저님들 뭐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 강퇴시켜 주세요. 예. 그러면서 지금 동성애 프레임을 가지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뭐냐? 이 동성애 프레임을 가지고요, 원래 박원순 시장한테 진보 세력이 요구한 건 뭐였어요? 인권선언이었어요. 원래 진보 세력들이 박원순 시장한테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인권조례야. 그 인권조례가 뭐냐? 어떤 경우에도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두들겨 패거나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2, 3년 전까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폭력.
그러니까 애들을 두들겨 패야 말 잘 듣는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매를 못 때리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 현장이 무너진다. 그 얘기 들어봤죠? 같은 얘기야 그게. 2년 전 3년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매를 못 때리게 돼서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 그 주장을 계속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체벌을 받다가 이 간이 상해버렸잖아. 허벅지 근육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그게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게 간을 상해버린 거야. 콩팥을.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결국 체벌이라는 게 그 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충격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체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체벌 갖고 얘기가 안 되니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한다. 우리나라 진보 세력 중에 동성애 합법화 주장한 사람 없어. 인권선언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한다? 누가 그랬어? 여기서 합법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동성애 하면 체포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체포됩니까? 우리나라 국가법으로 동성애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 뭐 사법적 처벌받습니까? 안 그래요. 동성애 합법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요. 홍석천 봐봐.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를 하는 게 인권선언이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이.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우리나라 동성애가 불법이야? 우리나라 동성애 불법이 아니야. 그러면 그 주장하는 미국의 진보 세력이 주장하는 게 뭐야? 동성 결혼 합법화야.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인권 조례에 그 얘기 있어요? 동성 결혼 합법화라는 얘기가 있냐고. 없어. 우리나라 인권 선언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금 진보 세력이 주장하는 인권 선언의 핵심 내용이 뭐야? 박원순이 지지했고 그 다른 진보 세력들이 지지했던 인권 선언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고. 그 내용은 뭐였어? 누구든 종교나 출신 지역이나 혹은 재산 정도나 성별이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가 인권 선언이야. 그게 인권 선언이라고. 누구든 출신 지혜에 따라서 혹은 성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 종교에 따라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 된다. 차별반대법이야. 그게 인권 선언이야. 이 공창제 찬성하는 내보내주세요. 예, 공창제 찬성하는 강퇴시켜주세요. 예. 자기가 결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자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애인가 봐. 강퇴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독교 얘기로 시작했지만 이 종교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솔직히 이제 수타니타파? 예, 수타니타파라는 불교 경전을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주셨어. 근데 이건 그냥 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또 펼쳐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 번뇌, 사실 모든 종교는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 걱정,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지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안을 찾는다라면 그게 쉽지가 않아. 솔직히 개신교 신자들 중에 싸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싸움 안 하는 사람 있냐고. 옛날에 어떤 큰 교회는 어떤 이제 그 남자 둘이 교통사고가 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운 거야. 근데 이제 싸우다가 내가 교회 집사라서 새끼야 너 용서한다 그랬더니 뭐 엄마? 나도 집사다 새끼야.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어머 집사님 같은 교회 다녔다는. 대형 교회를 다녀가지고 집사인데 서로 얼굴도 몰랐던 거야. 그래갖고 멱살 잡고 싸우다 걸린 거지. 원래
이 원래 개신교는, 원래 그리스도교는 뭐 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평안하고 화평하라.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서로 화평하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화평해? 어휴, 그냥 온갖 싸움을 다 해요, 교회에서. 심지어는 막 목사를 습격해가지고, 그 뭐 무슨 교회였지? 큰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를,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는 문제로 이 파벌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A 장로파, B 장로파가 이제 서로 싸우다가 어떤 목사님을 이 저기 화장실에서 습격해갖고 폭행을 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서 무슨 저기 개신교 신자라고 그래. 그 저기 매니저님, 예, 저 섹스 쓴 애들 그냥 강퇴시키세요. 예, 아니다, 얼려주세요. 예, 중계방 그냥 얼려주세요. 중계방에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아서 거기 그냥 얼려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그 저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게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줘.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요. 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러니까 바늘길가 뭐냐면 성문 중에 작은 문이야. 성문이 큰 문을 열어야 이 낙타나 이렇게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바늘길은 사람만이 다닐 수 있도록 작게 만든 문인데 그 문을 낙타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성경 말씀인데,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왜?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에 매여 있다는 거지.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는데, 이 부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합니까? 한국 교회에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 해요? 옛날에 80년대까지는 많이 했어요. 80년대까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했어.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기부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이 돼. 그때부터 교회를 대형으로 처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부자들에게 알랑방구 끼는 이 교회가 된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망할 때는 똑같은 형식이야.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뭘 했어? 거대한 사찰을 지었어요. 그거 알죠? 그 백제에 가면 정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터에, 아니야, 백제가 뭐더라? 왜 그 층층으로 쌓은 큰 탑 두 개가 있는데, 신라는 황룡사지가 있고, 백제에서 그거 뭐지, 한쪽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 가문사지인가? 뭐였지? 정읍사 말고 미륵사지 석탑인가? 미륵사지 석탑이 두 개인데 하나가 이렇게, 미륵사지인가 보다. 그래, 미륵사지 맞아.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고구려에도 엄청 큰 절이 있었다고.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황룡사 사라졌죠. 미륵사지 사라졌죠. 고구려에 있었던 큰 절도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대형 사찰을 지은 이유가 뭐냐? 대형 사찰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소위 그 권력자들이 이제 막 그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권력도 막 지네들이 다 행사를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누구를, 부자의 말 안 들어, 권력자의 말 안 들어. 농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평민들이 이 무거운 세금을 감당을 못해갖고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야.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자식이 굶어 죽은 부모 눈이 도는 거야.
처녀들이 팔려가고, 사랑하는 여자가 팔려가. 이게 항상 가난하면 나타나는 문제야. 사랑하는 여자가 돈에 팔려가고, 낳은 아이가 굶어 죽고, 이러면 백성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 그럴 때 그런 그들의 재산을 뺏는 놈들이 소위 권력자들이야. 그 권력자들이 뺏은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절에다가 막 기부를 해.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절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삼국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큰 절을 지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부처님이 왕이고 그 다음에 보살이 귀족이고 이런 식으로 계급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을 지었다 그래. 큰 불상과 절을 지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지은 게 큰 절들이야. 모두 불탔어. 모두 사라졌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신라가 그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신라의 황룡사가 불탄 게 고려 때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고려가 망할 때도 신라가 그래서 망해. 어떻게 망했냐? 신라의 귀족 불교가 굉장히 발전한다고, 뭐 이 그 불국사처럼, 뭐 이 그 석굴암처럼 귀족 불교가 너무 발달을 해. 그러면서 이런 귀족 불교가 뭐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땅을 엄청 갖게 되는 거야. 엄청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 농사 짓는 노예들을 또 갖고 있는 거야. 노비들. 그 노비들을 가진 귀족들이 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절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절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탈세 수단을 쓴 거야. 그러면서 소위 자영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가뭄의 땅을 뺏어가지고 지가 가지고, 이름은 종교로 해서 세금은 안 내고, 절에다 올려놓고 세금은 안 내고, 그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분노한 백성들이 이제 산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소위 이제 그때 얘네들 이 노비들을 데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그 호족이 되는 거야. 호족들이 돼서 막 지역별로 그지랄 하고 있다가 이 누구랑 저기 뭐야 왕건이랑 합치면, 왕건한테 딸을 시집 보내면 귀족이 되고 시집 못 보내면 그냥 나가리 되고 이랬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고려가 만들어진다고. 신라의 호족들이 결국 절을 팔아 절에다가 엄청난 땅을 등록해 놓고, 절에서 일하는 노비들 중에 힘센 애들은 사병으로 키우고 엄청난 자기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차지했던 놈들, 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독점하다가 신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가 생겨. 그래서 고려를 호족 세력이 세운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호족 세력들이, 그러니까 육두품과 호족이 결합해서 고려를 세웠어. 육두품은 누구야? 진골 세력에게 모든 권력을 뺏기고 유능하지만 성공할 수 없었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들과, 그 다음에 이 호족을 아우르고 있는 이 재력가들이 결탁을 해서 고려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 고려가 또 어떻게 부패해가냐? 결국 그래서 고려가 만들어지면서 이 귀족 불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중시하는 불교가 고려의 중심이야. 그래서 거대한 또 사찰들을 나중에 이제 고려 말에 또 지어요. 거대 사찰들을 또 지으면서, 왜 거대 사찰 또 지어? 똑같은 거야. 권문세족이라 그래서 고려에서 그 시대별로 권력을 가졌던 놈들이 축적한 절에다가 등록해 놓고 또 탈세를 한 거야. 그러고 있다가 결국 뒤집어져서 조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을 세운 정도전은 뭐라래? 절이 문제다. 그래서 절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억불숭유야. 절을 자꾸 지으니까 절에다가 땅을 등록해 놓고 탈세하는 부자 새끼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억불숭유 정책을 폈던 이유는 뭐냐? 사찰에다가 탈세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 조선이 왜 망해? 조선이 망한 모습은 나중에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사림이 양난을 지난 다음에,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이 지난 다음에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왕권이 약해지니까 돈을 막 버는 거야. 돈을 막 번 다음에 그 번 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서원에다가 또 헌납하는 거야. 서원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면세로, 그러니까 세금을 또 탈세를 한 거야. 그럼 그런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땅을 탈세를 해버리니까 정말 산 밑에서 이 산벼락을 갈아가지고 먹었던 농민들이 세금 부담을 수백 배로 했던 거야.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서원은 일종의 종교였어. 유교 성전이나 마찬가지야. 유교 종교 시설이야. 그러니 그 모습이 결국 부자들이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망하는 이유는 똑같은데 그 특정 부자들이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그 거대한 성전을 탈세 수단으로 쓰면 그 왕조는 망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뉴스 들어봤어요? 지금 뉴스 들어봤어요? 그 큰 교회 부동산세 내냐고.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 엄청나게 금싸레기 땅에 엄청 큰 건물을 갖고 있어. 자, 그러면 교회에다 뭘 걷어야 되냐? 재산세를 걷어야 돼. 교회에다 재산세를 걷어야 된다고. 그 엄청난 그 금싸레기 땅을 다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 금싸라기 땅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논점을 누가 딱 틀어. 종교인 과세.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부목사나 전도사들 소득이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한 130만 원 정도 받아요. 전도사나 목사나 소득이 130에서 200 사이야. 뭐 이렇게 더 못 받는 사람도 있어. 그런 그 고용인들이야. 이 전도사나 목사들은요,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야. 담임 목사를 제외한 부목사들은 돈을 거의 받지를 못해. 별로 없어. 그리고 이 뭐 130만 원 정도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교역자들이 얼마나 그 착취를 당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인이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 교회의 관리직을 생각해봐. 10,000명 교회의 관리직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많은 교회의 교역자들의 숫자가 몇십 명 안 돼. 얼마 안 돼. 정말. 나머지 전부 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그 단위별로 사람들 동원해갖고 자원봉사 시켜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역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박봉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 거두라 그래. 교역자들한테 세금 거두라 그런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낸 세금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소득세 낸다고 쳐봐. 200만 원 받는 목사가 소득세 내봤자 20만 원밖에 더 내? 그렇잖아. 얼마 못 내는 거야. 실제로 이 그 큰 교회에서 세금을 받으려면 뭐에 대해 받아야 되냐? 11조 수입에 대해서 10%를 내라.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그 교회 11조 세금 소득에 대해서 10%를 국가가 가져다가 그걸로 복지 비용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될 거라고 나는 봐. 아니면 이 교회 건물, 이 땅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 그 금싸레기 땅에 그렇게 해서 재산세를 걷어야 되는데 재산세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종교 과세 얘기하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 목사 전도사들한테서 돈 뺏으라 그러고. 그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불교는 굉장히 가난할 것 같잖아. 여러분이 무슨 이렇게 산에 가면 다 국립공원이잖아요. 산에 가면 국립공원인데 이게 원래 그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내잖아. 그게 대부분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큰 절들의 주 수입원이었어. 그걸 이명박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또 빼돌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하고 막 분란이 일어난 건데, 이 유명한 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내 명산들은 전부 절땅이야. 국내의 명산들은 전부 절땅이야. 그래서 이 명산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상가들, 그것도 다 절땅이야. 그래서 부동산의 왕좌는 절이에요. 부동산의 왕좌는 절이야. 예. 근데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렇게 봐요. 종교시설에다가 부동산세를 걷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부동산세를 걷어서 그걸로 복지비용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봐. 그런데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역자들한테
얼마 푼돈에다가 세금 거두라고 그러면서 부동산세 얘기 절대 안 하잖아. 재산세 얘기 절대 안 하고. 참 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누가 그렇게 그걸 뭐야 공창제도 합법화하라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원래 목적은 그 종교시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항상 그게 문제인 거야. 옛날에 신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야. 그 당시 절에다가 재산세를 걷었다면 원래 농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만큼 그 절에서 재산세를 내라. 그랬으면 신라 안 망했다. 고려의 그 많은 대형 사찰들에서 농민이 내야 될 세금을 지금 절에서 내라. 그랬으면 고려가 안 망했어.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형 교회들한테 그 부동산세 안 걷고 재산세 안 걷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언제나 이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종교시설들이 거대화되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기독교하고 불교만 얘기했죠.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보다 더 부자가 있어. 통일교. 통일교회 내가 볼 때 아마 순복음교회보다 통일교가 더 부자일걸? 순복음교회보다 통일교가 더 부자야. 경기도에 그 비싼 땅을요 다 통일교 땅이잖아. 그 통일교 말고도요 무슨 뭐 대순진리교 뭐 이런 교회들 있어. 그지? 그런 교회 그런 종교시설들이요 더 부자예요. 우리가 맨날 뭐 교회 불교 뭐 교회하고 절만 얘기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런 뭐라 그러니 뭐 통일교라든가 대순진리교라든가 무슨 뭐 이런 데가 훨씬 더 부자야. 예. 얼마나 돈 많은데. 그러니 종교를 떠나서 종교의 종류를 떠나서 모든 종교의 재산세를 걷어야 된다니까. 모든 종교의 재산세를 걷어야 돼요. 하여튼 그래야 나라가 안 망해. 그런데 언제나 가난한 스님, 가난한 목사님, 가난한 전도사님한테 세금 걷으라면서 말 돌리지. 자, 맞아.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까지 뭐 종교와 정치에 대한 문화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어저께 방폭이 있었어요. 예, 어제 방폭이 있었는데 왜 방폭이 됐느냐?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내가 못 봤던 뉴스야. 무슨 뉴스였냐면 어제 방폭되는 장면 보신 분들 한 3,000명 정도 보고 있다가 방폭이 됐잖아.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어저께 이제 방폭이 됐어. 방폭이 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었죠? 그 몰랐던 얘기가 뭐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 뉴스 좀 올려줘 봐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봉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는 거야. 그리고 4천에서 6천만 원도 세금을 내는 비율이 되게 올랐다는 거야. 누구보다? 6천만 원 이상보다. 도리어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비율이 줄어들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연봉, 4천에서 6천만 원, 심지어 1천만 원, 2천만 원 미만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들도 세금을 더 냈다는 거야. 세금을 내는 비율이 올랐다는 거야. 누구만 내려갔어? 연봉 6천만 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들만 세금을 내는 비율이 내려갔다는 거야. 결국 가난한 서민들한테만 세금을 많이 걷고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을 세금을 적게 걷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 그 한겨레 신문 그 뉴스 갖고 와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 씨발 그러면서 읽고 있는데 딱 그때 방폭이 된 거야.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죠. 자, 그럼 왜 연봉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 사람들이 가장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득 대비 세금 내는 비율, 그게 왜 가장 높았을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소득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연봉 2천에서 4천만 원이 가장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는 비율을 더 높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고소득자들한테는 세금을 심지어 깎아줬어. 세금을 몇만 원씩 더 적게 낸 거야. 연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더 걷었는데, 연봉 6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더 많이 깎아줬겠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깎아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이건희가 받은 세제 혜택, 이건희 일가에서 받은 세제 혜택이 얼마라더라? 어마어마해. 이건희 일가가 받은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예. 그러면서 이 서민들에게만, 이 가난한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더 많이 걷었던 거야. 옛날에 노무현 때, 내가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쯤으로 기억이 나. 2005년에 그 언론에 중산층의 기준이 나왔어. 그 당시 중산층의 기준이 뭐였냐면, 연봉이 5,500 정도 되고 6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으로 본다. 그게 2005년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2005년보다 지금 우리의 1인당 GDP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2005년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연봉 5,500에 재산을 6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언론에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2005년보다 지금이 1인당 GDP는 훨씬 올라갔어요. 그때 난 2만 불 정도로 기억이 나. 그죠? 2만인가 2만 3천이 안 됐어? 지금 2만 8천에 육박해요. 1인당 GDP 소득이 2만 8천에 육박해. 엄청 오른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중산층의 기준이 얼마예요? 중산층의 기준 그거 찾아봐. 정확한 숫자 좀 한번 찾아봐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연봉 얼마? 하여튼 월 소득이 177만 원부터 501만 원인가 뭐 518만 원인가까지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대. 월급이 177만 원이면 연봉이 2천이잖아. 연봉 2천을 지금 중산층으로 분류한다니까, 박근혜 정부는? 말이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 노무현 때가 우리나라가 제일 중산층이 가장 잘 살았던 때야, 그때가. 김대중 노무현 때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중산층이었던 때야. 소위 그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 김대중 노무현 때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일 높았던 때예요. 그래서 누구였죠?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달인가 왜 그 통계 조작하다 걸렸잖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계 조작하다 걸렸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 연봉은 그러니까 연봉에 비해서 그 업무 효율이 가장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연봉의 기준을 평균 연봉은 이만큼인데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래서 국민들이 딱 했잖아.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산성이 낮냐. 알고 보니까 연봉 기준이 2005년인가 기준이야. 2005년 기준의 연봉을 갖다 쓴 거야. 왜?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2005년에는요 그 대기업 노동자들이 6천 7천이 기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지금은 다 잘리고 남은 게 몇 프로 안 되잖아. 대부분 비정규직이잖아요. 하청 직원이거나 연봉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 연봉이 지금 절반 이하로 다 줄었는데 그 2005년도의 연봉, 그 다음에 요즘에 제조업이 굉장히 안 되잖아요. 제조업의 생산성이 되게 낮아진 이유가 더 이상 공장을 안 만들어서 그래. 그 생산성을 갖다가 대비를 시킨 거야. 연봉은 높은데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쌍놈 새끼들 만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속여먹는 거야.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 제일 나쁜 거다. 일도 못하는 것들이 돈만 올려달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2005년하고요 2015년하고 재벌들의 뭐를 비교해보면 재산 증가율을 또 비교해봐봐. 엄청 부자가 됐어. 2005년하고 2015년의 부자들의 재산을 비교해보면 엄청 부자가 된 거야. 왜? 지난 10년 동안 나라에서 만들어진 GDP를
재벌들이 다 먹어버린 거야. 재벌들이 제일 많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지난 10년 동안의 물가는 엄청 오르고 10년 동안 물가가 너무너무 오른 거야.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거나 더 깎였어. 그러니 서민들의 생활 고통이 10년 동안이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야. 2005년 이때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어요? 서민 경제가 죽어간다. 서민 경제가 죽어간다. 누구 때문에? 노무현 때문에. 그러면서 죽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막 지네들끼리 2004년이었다. 2004년에 서민 경제가 죽는다 그러면서 저기 찾아봐. 환생경제라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지네 국회의원 공식 행사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연극을 만들었어. 노가리 그러고 뭐 육실을 할 놈. 아니 지금 만약에 박근혜한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새정현 국회의원이 육실할련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새정현 국회의원들이 풍자한답시고 연극에 출연을 시켜서 육실할련 이렇게 욕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잡아갔을 거야.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제명을 하겠다고 난리겠죠. 돌아가면서 육실할놈 이렇게 욕을 했다니까? 한나라의 대통령한테? 기가 막히는 일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각하라고 부르라고. 이제 와서 각하라고 부르라고. 예, 여러분, 우리 저기 각하 논쟁, 아니요, 요즘에 보면 손석희 프로에서 거의 우리 방송하고 레파토리가 비슷해. 그지? 이게 레파토리가 되게 비슷한데 좌우지간 저기 어저께 각하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하, 저하, 뭐 하파, 각하 뭐 이런 말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각하란 말 안 썼어요. 실제로 각하라고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대감 이렇게 불렀지 관료 대신한테 대감이라고 부르지 누가 각하라고 그래. 그러면 실제로 각하라는 말은 그래서 조선에서 썼던 표현이 아니야. 조선에서 썼던 표현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일본의 군부들이 지네 사령관한테 불렀던 존칭, 그걸 갖다 쓰는 거야. 예, 그걸 갖다 쓰면서 어머 굉장히 뭐 급한가 봐. 각하 얘기하니까. 환생경제 얘기해서 환생경제 얘기하니까 막 당황했구나 너네. 잘 들어. 그러니까 2004년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공식적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라는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육실할 놈, 뭐 거시기를 띄워버려야 된다는 둥, 3년 안에 죽어야 된다는 둥,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만약에 지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런 풍자 연극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헌재가 나서서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그지? 대한민국 검찰이 개별적으로 고소하고 헌법재판소가 나와가지고 새정치연합 해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국회를 해산시켜버릴 거야 아마. 그죠? 그래놓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귀태라는 말 썼다고 쌩 난리를 했잖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던 이런 표현이 귀태라며. 그래가지고 그 연구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그 몇 분짜리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거 봐야 돼. 자, 이거 입장을 바꿔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면 너무 길어요. 예. 짧은 거 없어? 짧은 거? 이거 너무 길어. 이 연극을 한번 쭉 보시면요, 예, 이거 전편을 다 보면 아마 속이 터질 거야. 짧은 거 같다. 만약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안녕하십니까.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귀태라는 어려운 단어로 시작된 막말 정치 파문이 이번 주 초반까지 넘어오면서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다음 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갑자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무산될 것을 걱정한 민주당이 곧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원내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가 싶던 막말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막말 정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막말 정치를 일제히 청구하고 나섰고, 귀태라는 표현했다고. 대통령도 잘못된 말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잖게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 막말 정치는 누가 왜 하는 것인지, 또 막말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짚어볼 필요가 이거 있는 너무 것 긴데? 같습니다. 저 출발은 이른바 귀태 발언이었죠? 그 지난 11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그때 오전 10시 30분쯤이었는데요. 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그 국회 기자실인 그 정론관 브리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 당시 홍 원내대변인은 당 고위정책위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문제 귀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정확하게 워딩을 전달하면 그 지난해 출판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한마디로 그 발언이 이제 처음 나온 시점이 이제 그거였는데 이후로 바로 즉각적인 반발이나 이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못 알아들은 거지. 자, 귀태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인데요. 자, 여기서요. 원래 했던 말이 뭐야? 귀태의 후손들이란 표현이잖아. 그죠? 귀태의 후손. 이게 지금 박근혜더러 귀태라 그런 거야? 어? 이게 지금 박근혜더러 귀태라 그런 거예요? 아베더러 귀태라 그런 거예요? 박근혜는 아베한테 귀태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귀태의 후손들이잖아. 좀 아까 못 봤어? 귀태의 후손들이란 얘기는 뭐냐? 박정희하고 그 기타 노부스캔가 그 둘을 얘기한 거야. 그 선친들이 유명한 독재자들이고 이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후손. 다 못 알아들은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귀태의 후손들이란 표현이 나와. 지금 나왔잖아.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재자였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박정희가 독재자였고 아베 아버지도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막말 정치라고 저 생쇼를 한 거야.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이 곧 누구야? 이순신의 후손이 곧 이순신이야? 아니 무슨 이게 김일성 일가도 아니고 김일성의 후손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맞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순신의 후손이 곧 이순신이라고 안 그래. 귀태의 후손이라는 말 때문에 막 못 알아듣고 막 신경질 낸 거 아니야. 좌우지간 그 어디 갔어? 그 저기 환생경제를 봐야 돼. 환생경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런 욕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퍼부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때 박근혜 의원 또 좀 전부터. 한 말이죠. 예. 이게 뭐 사실 지금도 사실 막말이 아니고 어떤 약간 진영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표현들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진영 논리에서 봤을 때는 뭐 한쪽에서 막말로 이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발언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들은 그 표현은 좀 점잖은 표현이지만 내용상 굉장히 좀 자극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2004년에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그 여의도 극단에서 예.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한 일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제 기억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퍼부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때 박근혜 의원 또 저렇게 좋아했어. 객석에 앉아서 좀 깔깔대고 웃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그 환생경제라는 제목의 이 연극이 다시 인터넷 뉴스를 태고 있는데요. 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시의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최근 어쨌든 이 막말 정국이 조금 약간 좀 새누리당이 너무 세게 나온다는 내부 우려를 전달하면서 그게 안 나와? 하고 우리는 뭐 그런 말 안 했냐, 더 심한 말도 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 뭐 굳이 이제 언급하기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막말, 그 환생경제 연극 단원으로 출연했던 의원분들 상당수가 뭐 최근까지 아니면 현재도 어떤 좀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는 상황이고, 그 이른바 뭐 지금 언론에서도 뭐 KBS 같은 경우 주말 뉴스에서 어떤 과거 정치권 막말을 갖다 사례로 들면서 환생경제는 건너뛰고 저 DJ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홍신 의원의 그 이 얘기 말고 그럼 어쩔 수 없다. 그 막말하는 장면을 그 어디서 나오더라? 예. 이 여자가 막말을 해.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나온다. 너 우냐? 그네가 불쌍해서. 아이고 지집애 속으로 좋으면서. 아니 얘 어쩜 그런 말 하니? 너 옛날부터 그네 잘 나갈 때 뺨뺐잖아. 얘 그땐 사춘기 때잖아. 지금은 그네가 쫄딱 망했다면서. 게다가 막내는 죽고 첫째는 아프잖아. 민생이? 그래 민생이. 민생이 꺼내지도 마. 민생이게 얘기만 나오면 내 속에서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나. 야, 들어. 야 이거 너 진짜 짝퉁이. 아니라니까. 야! 그래. 짝퉁이다 짝퉁. 내가 짝퉁 사는데 너가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 너도 너 남편도 이 영상을요 한번 우리가 그 봤던 영상이 뭐야, 저기 한 13분 정도 되는 욕하는 장면만 모아놓은 거, 그게 필요하다니까. 이게요, 저런 연극을 하면서 여기서 무슨 육실할 놈, 그리고 막 무슨 거시기를 띄워버려. 도담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가 왔나봐. 가대덕을 다 때려부시고 그뿐이냐?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인상돼도 욕을 하니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아이,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사내로 태어났으면 불알까지 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육실할 놈. 앞으로 친구까지 지랄. 죽일놈 같은 년. 그네 너 이혼하고 위자료로 그거나 떼달라고 해. 그거? 그래 그 거시기.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말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경제주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수도 이사 나가자고 지금 그러니까 경제 죽고 나서 말만 맞게 죽었는데 엄마 불쌍하지 않아? 난 전두환 때 술에 취해서 선거 벽보에다가 오줌을 싸다가 걸려서 그것도 전두환 얼굴에다 척척으로 쌌지. 그러다가 뭐 민주투사 된 거지 뭐. 내가 누구냐? 5,000년 역사 바로 세우기 위원회 위원장이거든.
누구든지 지 할아버지 아버지 기억했다 다 걸렸거든. 아마 당군 할아버지도 귀를 캐면은 뭔가 그런데 말이야 미안하지만은 너는 고아잖아. 고아 뒤를 캐면은 뭐가 나올 게 있겠어? 그래 난 고아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정말 없었어. 맞아, 고아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참의 천국의 위협이야. 형제 죽은 거 우리 모두 책임이라고요. 안돼! 경재야! 가지마! 가지마! 아따 그 정말 떼서리로 청승을 떨고 앉았네. 경제 그만하소. 경제 하나 죽은 거가 왜 난리야 난리는. 어? 묻는 말에 대답하고 경제를 살려주는 대신 내게 남편 데려가면 안 되겠어. 뭐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오늘 우리 저 지독한 영감이 큰 결심하셨어. 아줌마가 하도 매달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 간절하게 애원하니 죽은 경제는 살려주고 대신 당신 남편 데려가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연기하라는 것이야. 저 웃고 있는 애들은 뭐야? 이게 웃겨? 3년 후면 당신 남편 데려가니 그때까지 자 준비해서 가정을 잘 이루도록 하시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움직였어요? 경제가 살아났어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새누리 당이 열어간다. 자유와 평화의 노래 들려오고 희망과 행복이 넘쳐난다. 대한민국의 소망 이루어지는 날까지. 2004년, 지금부터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의 공식 행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거 오늘 처음 보신 분, 이 내용 오늘 처음 보신 분, 이래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능력을 비판하면 지금 뭐 막장이니 뭐니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야? 응?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 저 영상에 나오는 인간들이 거의 다 지금 나경원까지 지금 들어갔잖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11년 전에는 정치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설마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욕 좀 할 수 있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박근혜한테 귀태의 후손이란 말을 했다고 쌩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각하로 불러라.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뭐 각하가 낮춘 말이다 뭐 이 얘기는 내가 볼 때 좀 지나친 표현, 너무나 확대 럭셔리하게 해설해준 표현이고, 쟤네들이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건 그 박정희의 그 우상이 누구야? 일본의 명치 유신을 일으킨 군부들이야. 일본에서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입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일본의 군부들이 있다고. 걔네들이 박정희의 우상이었대. 그래서 그들이 지네들 사령관을 높여 불렀던 각하라는 말, 그 표현을 좋아한 거야. 자기를 각하로 부르라고. 어제 손석희 그 얘기 나오더만. 손석희 뉴스에서 그 장면 좀 갖고 와봐봐. 각하라고 부르라고 만드는 거. 어떤 초등학생이 박정희라고 불렀다고.
박정희를 박정희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각하라고 그 부르라고 법을 만들었다며. 무조건 각하라고 불렀어야 됐다. 그러다가 그 각하라는 표현을 없앤 건 김대중 노무현 때였다. 예. 어제 그 손석희 뉴스에 나오더만.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박근혜를 우리더러 지금 각하라고 부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나라 저기 이완구 측에서 그랬다며. 각하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서 뭐 이희호 여사가 오바마 대통령 각하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뭐 각하라는 말이 이렇게 문제 있는 말이 아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 각하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거야? 일본 같은 경우 남의 나라 정상한테 쓴대.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각하 논쟁에 대해서. 예, 이거 잠깐만. 일본에서도 이제 각하라는 말 안 쓰고, 예, 일본에서도 이제 각하라는 말 안 쓰고 주로 이제 남의 나라 정상을 높여 부를 때, 그럴 때 각하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우리 대통령 가깝게 위원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오늘부터 쓰지 마세요.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쓰겠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쓰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각하라는 호칭,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도 쓰이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과연 그 각하라는 명칭이 적절한 건지 따져볼 텐데요. 결론은 그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런 호칭을 쓰기 시작한 건가요, 정확하게? 예, 기록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보실 이 내용이 바로 6.25 당시, 전쟁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원조 대북전단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용 좀 들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후에도 계속 쓰이다가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아예 대통령에게 반드시 각하 호칭을 붙여야 한다. 뭐 이런 규정도 나왔습니다. 예. 자, 당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박 대통령이 지방 순시를 했는데 꼬마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저기 박정희 지나간다 이랬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대통령은 어른에 대한 이 존경심이 많이 떨어졌다 통탄했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 기사에서는 바로 이게 각하 칭호를 의무화한 배경인가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이 각하 칭호는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는데요. 그래도 예. 계속 통용은 됐고요. 실제로 사라진 것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예. 근데 각하라는 말 자체는 기원이 더 오래된 거죠. 근데 그걸 따지다 보면 예. 각하는 글쎄요, 이제 그 틀린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여기까지만. 지금 박정희가 각하라는 말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예.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저기 박정희 지나간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갖고 각하를 의무화했대잖아. 그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부활시키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뒤편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본에서도 더 이상 각하라는 말 안 쓴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쓸 때는 어떨 때냐면 다른 나라의 정상을 그 존칭으로 부를 때, 그럴 때는 각하라는 표현을 써주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기 새누리당에서 변명이라고 갖고 온 게 뭐냐면 이희호 여사가 오바마 대통령 각하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한테 총리 각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말을 왜 니네는 쓰고 우리는 못 쓰게 하냐. 오바마, 남의 나라 정상, 일본 총리, 남의